폴 케네디는 영국의 역사학자로 국제관계와 권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팽창을 예견해 지금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중요시한 학자니까 이 관점에서 강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이 어떻게 강대국 반열에 올랐고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죠. 전 세계적인 강대국 체제의 시작은 유럽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500년을 주목하는데요. 이 시기 유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봉건제를 벗어나 초기 근대 국가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탄압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500년을 기점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영토 확장을 시작해 식민제국을 건설했고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1500년경 가장 강한 두 나라는 중국과 지금의 터키인 오토만 제국이었지만 16세기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은 바다로 나아가며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항해술이 개발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죠. 16세기에서 17세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관료제와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걷어들인 세금은 주로 해군에 투자했죠. 해군들은 바다로 나가 무역로를 개척했고 당시 유럽에 귀했던 금, 은, 식물성 기름, 향신료 등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엔 강탈도 물론 있었죠. 이들은 누구보다 식민 지배의 이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해안이나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 등을 원했을 뿐이었죠. 극동 지역으로는 아예 진출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폐쇄적이었고 유럽인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죠. 그래서 16세기 이후 유럽이 주도한 세계 질서는 해군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인 남미와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의 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었습니다. 17세기가 되어서 새로운 열강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쟁하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페인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주도하던 질서가 가장 크게 충돌한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자 했지만 유럽 열강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 결국 실각하고 맙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그러니까 1815년 이후 세계 역사를 살펴보죠. 19세기 초반은 유럽이 본격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때입니다. 이때 중국은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로 여전히 폐쇄적이었죠. 인도의 왕들은 항복해 영국 통치제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인도양, 태평양 연안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에 보였던 식민지를 포기하기 시작하자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세력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나 페루 등 독립국가들이 탄생했죠. 유럽이 지배하던 세계 질서에 막타를 친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은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소비에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지만 패배하고 난 뒤 내전을 겪게 되죠.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 말만 승전국이지 전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1919년 이후 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이후 누가 유럽의 1등인지 계속 겨루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틈을 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 세력이 유럽의 권력 시스템에 도전했죠. 결국 유럽의 패권을 놓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폭격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멀리 떨어진 본토에서 대서양을 건너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죠.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붉은 군대와 함께 부활한 소련 역시 유럽의 전쟁터와는 거리가 있었고 독일을 물리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패권을 두고 치러진 전쟁에서 유럽에서 떨어져 있던 두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되었죠. 이후 유럽은 더 이상 강대국 체제의 일원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55년 유럽 국가들은 식민제국을 포기해야만 했죠.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철수했고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철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이겼는데 졌네요. 결국 유럽은 강대국 체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지도자들이 통일된 유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했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럽은 몇몇 범유럽적 조직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토와 EU가 있죠. 나토는 냉전 기간 동안 공산권에 맞서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조직이었지만 지금까지도 범유럽적 군사안보를 논의하는 기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세계 무대에서 유럽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경제, 문화,
지적재산권, 무역정책 등을 통합한 연합이죠. 강대국 체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의 패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퇴장하면서 비로소 미국과 소련이 신흥 강대국이 되었죠. 패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유럽 권력이 가졌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과 중앙통제 시스템. 두 번째, 경제력과 자금 동원력. 세 번째, 군사력이 바로 그것이죠. 강대국이라면 중앙집권식 정부와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하죠. 또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날 강대국과 강대국을 꿈꾸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경제와 무역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군사력이 약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폴 케네디는 말합니다. 폴 케네디는 1등을 향했던 유럽 국가들의 교훈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깊게 들어갈수록 할 얘기도 많고 복잡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참아야겠죠. 러시아는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한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강대국은 러시아의 한결같은 욕망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차이점은 러시아는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영토만 유럽에 걸쳐 있었고 16세기에서 17세기 러시아 정복자들이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해 큰 세력이 되었죠. 서유럽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팽창하는 동안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을 가로질렀고 시베리아에 진출했고 더 동쪽으로 나아가 미국 알래스카 해협 맞은편까지 도달했죠. 결국 1721년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보유한 덕분에 최대 11개의 타임존을 갖게 되었죠. 이런 방대한 국토는 바로 러시아 권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영토가 오히려 러시아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저주에 대해 언급한 책도 등장했죠. 시베리아의 저주란 국토가 너무 크거나 인구가 너무 많으면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가 서쪽의 일부 영토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우랄산맥, 아시아의 동쪽은 통치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러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이것은 질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영토가 러시아의 운명이라고 여겼죠. 마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독립을 운명이라고 하듯이 러시아가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운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유럽의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강대국의 자격으로 1814년에서 15년 열린 빈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1945년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대화된 서구 열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죠. 러시아가 원하는 2번째 운명은 범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동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우즈베키스탄, 발루치스탄을 넘어 영국령 인도에까지 진출하는 운명을 원했죠. 또 만주지방을 지나 극동지방까지 진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철도가 등장하자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은 철도로 전 국토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영 제국과 미국의 근대화에 철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러시아도 그러길 바랬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열차입니다. 범아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욕망으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철도가 만들어졌죠. 만약 러시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강대국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지향적 사고를 가진 러시아 황제 차르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독어와 불어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황금시대를 맞이한 유럽의 일원이라고 자처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에서는 유럽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유럽식 음악회가 열리고 위대한 작곡가 알렉산더 보르딘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차르가 원했던 것처럼 마침내 러시아도 유럽 열강 중 일원이 된 것이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제국은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붕괴했죠.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당원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주변국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행사했죠. 흔히들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양극체제라고 말합니다. 미국
미국과 나토 연합국이 한 축이고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양극이 존재했죠.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뒤 흐르쇼프, 브레즈네프가 집권했고 그 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소련은 군사력은 갖췄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소련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고 그들 스스로는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직감했죠. 결국 1980년대 후반 개혁주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소련을 강대국 사이에서 구해내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개혁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부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죠. 결국 1991년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에게 통제권을 이양했고 그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소련도 해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게 되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에서 독립하고 러시아는 서서히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들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강대국을 향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틴 정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푸틴의 세계제패 전략은 과거처럼 영토 확장을 통한 패권 정치는 아닙니다. 푸틴은 단지 벨라루스와 같은 주변국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만 하면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있죠. 러시아가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푸틴도 러시아가 얼마나 몰락했는지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1인자 미국에 대한 두려움도 깔려있죠. 세계 질서 안에서 강대국이 되려는 러시아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는 중입니다. 과연 푸틴 이후 러시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러시아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폴 케네디는 강대국 체제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다음 강의도 저와 함께 하시죠. 과거 유럽 국가들이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 세계 최강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영토나 인구, 경제력, 문화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죠. 1500년대 이전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에 있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크고 체계화된 관료 시스템과 경제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서 18세기 중국은 강대국에서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통치할 때 중국은 침략을 받지는 않았지만 패권국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 유럽 열강들은 아편 시장을 확대하길 원했고 곧 아편 무역이 유럽 무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많은 고통을 받았죠. 설상가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끄는 유럽 열강들은 중국의 무역 한계방을 강요했습니다. 상하이항을 포함한 거대 항구들이 서구화된 무역 중심부로 변하게 되었죠. 서구 열강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무역항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고 그 지역을 치해법권으로 인정하게 했죠. 그리고 자국 내 무역 통제권도 양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침략이었죠.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는데요. 산업혁명을 겪은 국가들의 생활 수준은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높아졌고 생산량도 급증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먼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약소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컸지만 유지할 수가 없었죠. 반면에 서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산업혁명을 겪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을 아마 만만하게 느꼈을 겁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유럽 국가를 모델로 삼은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근대화된 중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중국은 더욱 뒤처져만 가게 되죠. 그 예로 중국은 1919년 국제연맹에 가입한 강대국 중 하나였지만 중국보다 더 근대화된 일본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중국 침략이 있었고 1920년대와 3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서름을 겪게 되죠. 이 시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대화는 늦었지만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조직화된 근대화 국가 체계를 완성한 일본, 두 국가가 경쟁하던 시기였죠. 일본은 서유럽 열강들을 벤치마킹해 영국의 왕립해군처럼 발전된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처럼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조직해 근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것은 동시에 주변 국가들을 찬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해 만주의 철광석과 철도를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죠. 일본에게 동아시아는 거대한 식민지이자 무역시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930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지만 욕심이 과했던 일본은 중국에서 과잉팽창을 하게 되죠. 일본은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하는 치명적인 패착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태평양에서 미국을 공격했고 동시에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을 공격했죠. 일본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점령하지 못한 두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은 중국의 민족주의자 장제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일본의 소나귀에서 자국을 지켜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전투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승리했듯이 당시 더 효과적인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을 가진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을 탈출해 대만에서 중화민국을 수립했죠. 이후 세계 정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남한을 침략했지만 유엔 연합군에 의해 격퇴당했죠. 여기엔 미군도 포함되는데 미군은 북한의 침략자들을 한반도에서 거의 몰아냈지만 중국 국경까지 접근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공군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주고 말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길어졌죠.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절충된 평화를 얻는 합의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국은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고 세계 100여 개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동시에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연대했죠. 국경을 지키는 문제에도 적극적이어서 새로 독립한 인도군과 국경선에서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중국은 상대하기 어려운 강대국이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경제력은 서방 세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등 볼셰비키 공산주의 방식의 경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뒤처졌죠. 1970년대까지 중국은 경제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의 경제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서서히 부상하게 된 중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군대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교역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자본이 중국에 축적되었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중국이 세계 최강국에 오르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양보할 줄 아는 강대국의 면모, 그러니까 따거 중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국을 위협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적인 강대국이 될까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적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였죠. 마오쩌둥 시절 완전히 망가졌던 중국 경제를 덩샤오핑이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 자유화를 허용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했고 서부 세계와 교류를 권장했죠.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민족주의자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서구 사회로부터 배운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40년 전만 해도 미국 경제의 10에서 15%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는 오늘날 미국을 따라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치 17세기 서유럽 강대국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자국 경제를 키운 다음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죠. 현대적인 해군과 공군을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0에서 30년 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나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남중국해의 섬들을 무력으로 점거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폴 케네디가 보기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의 권력은 확실히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껏 힘을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경제성장입니다. 굳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통해 지금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렐름 2세나 히틀러처럼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력에서 앞서게 되고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시아는 강대국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덩샤오핑 등장 이후로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고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오늘날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내려오고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이 교체된 후에도 과거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연간 5% 이상 성장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누구보다 더 커지고 강력해지겠죠. 이렇게 될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국제사회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은 자신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이웃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대신 강대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행복을 보장해야 하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깨달아야 합니다. 신흥 강대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변국들과 절대로 분쟁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은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역에 타격을 줄 뿐이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이 해야 할 올바른 처세가 분명히 있는데요. 중국이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에 모범적인 강대국처럼 행동할까요? 중국에게 있어서 남중국해의 섬들을 무력으로 차지하고 미국을 서태평양 바깥으로 몰아내고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나 중국 자신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폴 케네디가 1980년대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을 예측한 이유는 중국이 모범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성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좋은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예측 가능한 세금과 전쟁이 없는 상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조건 아래에서 국민과 기업인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해마다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밀은 말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중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인들에게 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라고 하였고 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을 주문했죠. 그리고 과거의 끔찍한 통제는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내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국민 개인의 성장을 국가가 가로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상층 중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폴 케네디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성장을 누리려면 전쟁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확실히 고성장 시절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지금 중국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하루빨리 중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많은 국가들이 롤모델로 삼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고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기도 했죠. 사실 처음에 미국은 지금처럼 단합된 여러 주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들이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각각의 주를 통치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영국 조지 3세의 식민정치에 지친 사람들은 저항을 꿈꾸며 동부에 모였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해방전쟁, 다른 말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은 이 전쟁에서 영국 본토와 거리가 멀었던 점, 그리고 식민지 이주민들의 단합된 군대라는 이점을 활용해 승리하게 되고 결국 영국은 패배해 미국 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강대국 중에서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인정을 받는 독립국가긴 했지만 언제든 유럽 열강들이 다시 간섭할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먼로 독트린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졌습니다. 서반구에서 미국이 가장 우월한 세력이며 방해 세력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 19세기 미국은 노예 문제를 놓고 남북전쟁에 휩싸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부 해방 세력과 남부연합 간의 내전이 일어났죠. 비록 내전이 일어난 시기였지만 미국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폴 케네디에 따르면 이 시기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구 성장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였는데요. 많은 공장 일자리와 토지 무상 제공 등으로 유럽 이민자들이 19세기까지 수없이 밀려들어왔죠. 그 결과 1850년부터 1930년대까지 수십 년간 미국의 인구는 10년마다 약 2천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1914년 미국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죠. 새로운 기술과 산업, 그리고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막강한 군대를 갖춘 배경이 되기도 했죠. 거대하고 현대적이고 진보된 기술을
기술을 갖춘 대규모 인구가 바로 미국의 첫 번째 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시기에 발맞춰 성장한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17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더 컸죠. 이 시기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경제 강국이 되었고 힘을 가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고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점령할 때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점령당하고 누군가가 미국을 지배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전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을 놓고 많은 논쟁이 오갔습니다. 미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손해만 큰 전쟁을 굳이 해야 되냐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3일 뒤 12월 11일 히틀러는 어리석게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죠.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된 미국이지만 미국의 생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막강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 경제는 다른 강대국들보다 서너 배는 컸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항공모함, 더 많은 전투기, 전함, 구축함,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실현시켰습니다. 결국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미국은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45년 이후 세계 총생산 비율에서 미국의 파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미국이 덜 부유해졌다기보다는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을 모방해 같은 시기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강대국이죠. 이 사실은 미국의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뛰어난 보급 능력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은 군사적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일부 비판가들은 이것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은 이것에 대해 자신들은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낡은 식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미국은 지역동맹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죠. 미 해군은 지중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가지고 있고 공군은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한동안 공군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대규모 육군 및 공군기지는 일본 남부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동부에 주둔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중동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세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그래도 그게 제일 낫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미국 제국주의의 횡포라고 말하죠. 제 생각엔 그래도 중국이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싶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분쟁 지역들의 관계는 미국인들에게는 꺼내기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모두 미국인들은 세계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거의 실패하고 말았죠. 이 세 전쟁은 제1의 강대국인 미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거 유럽의 식민주의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아프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미국은 아마 이 실패를 두고 베트남 때처럼 두고두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아프간에 개입한 일 자체가 현명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미국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폴 케네디는 말하죠. 중국의 부상은 어떨까요? 과거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미국의 국민 총생산을 따라잡게 되고 최첨단 군대와 무기를 갖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큰 전력을 구축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미국이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떠올라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혁신 기업과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는 잃어버렸죠. 자신이 평범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존심이 꽤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럼 미래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만약 미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만약 중국과 미국이 크게 충돌한다면? 이 질문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으로 여기고 동반 성장해온 다른 모든 중견국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만약 중국이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른다면 세계 권력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때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미국은 왜 아프간에서 실패했을까요? 우선 아프간은 아직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주의와 부족주의가 강한 나라이고 외세 개입에 부정적이죠. 이런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싹 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 아프간은 아마 탈레반이나 다른 부족 지도자들, 그리고 게릴라 집단들에 오랫동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간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럼 아프간 철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바이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오바마 정책의 대부분을 계승할 것입니다. 미국의 관심과 시선을 중동보다는 동아시아에 집중시켜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겠죠. 아프간에 실패해서 회복하고 나면 전 세계에 자신들이 고립주의자가 아니라고 천명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 영원한 우방국이 되고 싶어하며 만약 중국이 괴롭힌다면 미국이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실패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이야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뭐가 다를까요? 미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패배하거나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했다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고립주의 정책을 택한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가입 시도가 미국 의회에 가로막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고립주의로 돌아섰던 미국이 대표적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같습니다. 트럼프는 밖에는 신경 쓰지 말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죠.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유진영, 그리고 진보주의자, 국제주의자 모두 트럼프의 처신에 분노했지만 미국 토착주의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미군 기지가 철수한다면 어떻게 되지? 만약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이 국제협정에서 탈퇴하고 동맹관계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케네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정세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도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강대국 체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힘과 권력을 몹시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상주의적인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지나친 현실주의적 접근이 전쟁을 유발한다고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7강 기대해주세요. 지금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장 크겠죠.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은 우리가 여태 겪었던 전통적인 안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팬데믹은 국경을 포함한 모든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초월적인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폴 케네디는 군비 경쟁 같은 전통적 안보보단 새로운 안보 위협을 걱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다른 안보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도 큰 축을 차지할 것입니다. 최근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모두가 피부로 지구 온난화를 느끼고 있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 중서부의 재배 상황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곧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인구의 대규모 이주 현상도 또 다른 형태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왔고 불법 이민자들은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이동하죠. 바이러스, 지구 온난화, 난민 문제, 이런 새로운 변화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생각할 때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안된 국제 안보 조약들을 떠올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원합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에 의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요.
폴 케네디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은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인간이 여태까지 환경에 미친 영향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들이나 중소국들은 이 문제에 더욱 취약해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친환경 규제를 위한 산업법 개정 같은 문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석탄발전소에서 유발된 오염된 연기가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문제도 있죠. 이렇게 성장을 위해 대기를 오염시켜서 주변 국가들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그리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식량 자원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떠올려 봤을 때 우리는 더더욱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들은 초국가적이고 안보 위협은 거기에 맞춰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죠. 보건 문제, 불법 이민 문제, 기술 발전의 부침, 주식시장의 붕괴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미래에도 강대국 체제가 중요할까요? 폴 케네디는 그럼에도 강대국 체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강대국들이 군사력 증강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도 있을 테고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죠. 인도의 경우 국경지대에서 중국과 적대적인 상태로 마주보고 있고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기싸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강대국들은 지속적으로 군대와 무기 증강에 열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강대국 체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폴 케네디는 미래에 강대국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강대국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1, 2위를 다툴 것이고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강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리고 폴 케네디는 미래의 강대국들은 거의 모두 아시아 국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체제의 일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우리가 죽고 난 후의 얘기겠죠.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양한 안보 위협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폴 케네디는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 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 유럽 공동체, 남미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범국제적 기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의 의회를 강조하며 유엔 총회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켜야 하고 유엔 안보리도 신속하게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강대국들에게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견국들에게도 발언권을 허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려면 우리는 모두 군사안보를 위해 공존해야 하고 군비 경쟁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안보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유엔이 국제안보 체제를 갖추기에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체제니까요.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야겠죠. 마지막으로 폴 케네디는 우리가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화로운 세상과 번영의 세계, 대규모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겠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안보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초국가적 위협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 생존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폴 케네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